안녕하십니까. 유통관리사 유통문일반 이번 시간에도 제1장에 나오는 유통관리에서 수직적 유통경로의 유형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자, 수직적 유통경로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거는 유통관리사에도 나오고 또 나중에 혹시 함께 준비하실 물류관리사 시험에서도 역시 잘 나오는 이런 내용인데 가장 기본적으로 그 수직적 유통경로라고 할 때는 그 소유권의 강도에 따라서 관리형과 그 다음에 계약형 또 기업형이 있습니다. VMS. 그래서 이제 관리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형이 있고 그 다음에 계약형이 있고 그 다음에 기업형이 있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리형을 글자 그대로 이제 경로 리더가 있어갖고 경로 리더의 이제 통계를 갖다 받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경로 리더가 뭔가 보상을 줄 수 있으니까 이제 그 보상에 기초해가지고 경로 구성원들이 이제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고, 반면에 계약형은 글자 그대로 계약 기반입니다. 계약에 기반을 두고서 맺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 계약형이라고 할 때는 그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있죠. 이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형은 한 기업처럼 되는 거예요. 통합이 이루어져가지고. 자, 기업들 간에 수직적 통합이 이루어져가지고 한 기업처럼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고 이제 세 가지인데 아무래도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전통적 형태에 가장 가까운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전통적 유통경로 했는데 자, 이쪽으로 갈수록 전통적 유통경로에 가장 가까운 것이고, 이리로 갈수록 그만큼 뭐요? 경로 구성원에 대한 통제력이 강해지는 거죠. 그 흐름을 갖다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수직적 유통경로에 이용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기준은 경로 구성원에 대한 소유권의 강도예요. 경로 구성원들에 대한 소유권의 강도에 따라 자, 소유권의 강도가 제일 약한 게 관리형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계약형이고, 자, 소유권의 강도가 가장 강한 것이 기업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직적 통합의 정도가 가장 약한 것이 관리형이고, 가장 강한 것이 기업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업형으로 갈수록 경로 구성원에 대한 통제력은 높아집니다. 이리로 갈수록 통제력은 높아지게 되겠죠. 통제력은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자, 반면에 이제, 자, 유통환경의 변화에 대한 유연성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일로 갈수록 이제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성은 떨어진다는 거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행동할 때 각자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할 수가 있는 거지만,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 이제 통합이 이루어져가지고 한 기업처럼 된 경우이기 때문에 그 환경 변화가 있어도 유연하게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파악하시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몇 줄 안 나와 있지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소유권의 강도에 따라 관리형에서 기업형으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통합의 강도가 제일 강한 것이 기업형으로 갈수록이고, 그 다음에 대신 기업형으로 갈수록 자, 유연성은 낮아진다는 거. 자, 그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 해가지고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린 거하고는 반대로 나와 있죠. 기업형, 계약형, 관리형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형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계약형 VMS 해가지고 도매상 후원의 자발적 연쇄점, 소매상 협동조합 나와 있고 프랜차이즈가 나와 있죠.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은 마케팅의 대가라고 하는 자, 필립 코틀러의 마케팅 원리에서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형 VMS. 근데 자, 국내 교과서에도 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계약형 VMS를 갖다가 도매상 후원의 자발적 연쇄점, 소매상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조직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고, 물론 이제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렇게 자세하게 볼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각의 특징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관리형입니다. 관리형 VMS. 자, 관리형의 경우에는 경로 구성원들의 관계가 소유권이나 계약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소유권도 아니고 계약도 아니에요.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경로 구성원들이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맺어진 협력 시스템입니다. 가지고 어느 한 경로 구성원의 경로 리더예요. 경로 리더의 규모나 파워 또는 경영 지원, 뭔가 이제 보상을 해주는 거죠. 이런 경영 지원과 같은, 자, 이런, 거에 의해서 조정되는 경로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명시적 계약이 아니죠. 계약이 아닙니다. 계약이 아니고, 나름대로 암묵적인 협력 관계로 형성된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관리형 VMS가 성공을 하다 거두기 위한 핵심적인 성공 요인 나와 있습니다. 자, 관리형 VMS의 핵심적인 성공 요인은 뭐예요? 경로 리더의 효과적인 머천다이징 프로그램의 제공 여부. 그래서 경로 리더가 뭔가 구성원들에게 효과적인 머천다이징 프로그램을 갖다 제공해가지고 경로 구성원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면 긴밀하게 협력을 해가면서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관령 VMS 그런 겁니다. 물론 이제 자,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자, 구성원에 대한 통제력은 가장 낮은 것이 관령입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계약형입니다. 자, 경로 구성원들이 각자 수행해야 할 마케팅 기능들이 계약에 기반을 두고서 합의된 겁니다. 자, 계약에 기반을 두고 합의가 된 이런 형태죠. 그래서 계약에 기반을 두고 공식적인 경로 관계를 형성하는 이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통제는 계약형 VMS가 관령 VMS보다는 뭐예요? 더 강하다는 거죠. 관령보다는 통제력이 강한 이런 형태입니다.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중에 도매상 후원의 자발적 연세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도매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독립적인 소매상들이 수직 통합된 경로 조직이다. 이렇게 나오면 이것이 도매상 후원의 자발적 연세점이라고 하는 것이고, 자, 소매상 협동조합이 있는데 글자 그대로 소매상들이 조합을 만든 거예요. 중소 소매상들이 도매 기능을 가진 공동 소유의 조직체를 만든 겁니다. 공동 소유의 조직체를 만들어가지고 협동조합 형태로 자, 이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이런 조직. 이것이 자, 소매상 협동조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프랜차이즈죠. 프랜차이즈 본부가 계약에 의해서 가맹점에게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 내에서 영업할 수 있는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정 지역 내에서 그 본부의 상호, 상표, 사업 운영 방식을 사용해가지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허가하는 거죠. 허가하고 자, 가맹점은 이에 대한 대가로 초기 가입비와 함께 매출액에 대한 일정 비율만큼의 로열티를 지급하는 형태. 이게 바로 프랜차이즈입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은 뭐 잘 알고 있죠. 우리가 프랜차이즈의 유형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계약형 VMS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형이 나오는데 기업형은 한 경로 구성원이 다른 경로 구성원들을 통합한 거예요. 법적으로 통합한 겁니다. 법적으로 소유 관리하는 유형이죠. 그래서 전방 통합과 후방 통합이 있습니다. 전방 통합, 후방 통합은 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소비자 방향으로 통합이 이루어질 때 전방 통합, 그 다음에 제조업자 방향으로 통합이 이루어질 때 후방 통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방 통합, 후방 통합 봐주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 내용을 가지고 크게 전통적 유통 경로하고 관리형 유통 경로를 갖다가 비교해 놓은 형태입니다. 원래 이제 전통적 유통 경로에 제일 가까운 게 관리형이니까 두 가지를 갖다 비교해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 세 가지를 갖다 이제 표로 만들어서 비교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 그 전통적 경로하고 관리형 VMS가 나오는데 그 거래의 특성 보시게 되면 전통적 경로의 경우에는 뭐예요? 각 주문 시점마다 협상을 해야 돼요. 주문할 때마다 협상을 벌입니다. 그렇지만 관리형의 경우에는 뭐예요? 장기간 지속적인 결합을 하게 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중심 정보도 나오고 또 의사결정자도 나오고 했는데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공급업자의 목표가 아래에 나와 있죠. 공급업자의 목표인데 전통적 경로의 경우에는 뭐예요? 대량 주문이 목표예요. 반면에 관리형 VMS는 뭐예요? 경로 구성원들의 공통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수익성 있는 관계를 지속하는 거. 함께 관계를 갖다 유지함으로써 함께 얻는 이익이 클 때, 이럴 때 이제 관계가 지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성과평가가 나와 있죠. 전통적 유통 경로의 경우 성과평가는 판매량 그리고 단기 성과 기준이에요. 판매량과 단기 성과. 그렇지만 이제 관리형의 경우에는 자, 프로그램에 기술된 성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성과평가하는 겁니다. 자, 이런 차이점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통 경로에 비교해가지고 이제 네 가지 비교해 놓은 건데, 그 계약형의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갖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형의 경우 프랜차이즈 갖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네 가지 전통적 경로하고 관리형 VMS, 계약형 VMS, 기업형 네 가지 구분해 본 겁니다. 그래서 유통 경로 비교해 놨으니까 자, 그것도 한번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거기 특히 그 두 번째 나와 있는 조정 메커니즘, 그 시스템 차원의 목표가 나와 있죠. 전통적 유통 경로는 없습니다. 공통의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관리형 VMS는 제한적이고 비공식적이다. 그렇지만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자, 시스템 차원의 목표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러면서 공식적인 거죠. 왜? 계약 기반이니까. 그리고 기업형 VMS는 자, 목표가 완전하고 공식적이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조정 메커니즘 보시게 되면 전통적 유통 경로는 그때그때마다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섭력이 기초해가지고 이제 협상력, 교섭력이나 협상력입니다. 관리형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마케팅 프로그램, 상호에 합의한 또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마케팅 프로그램이 조정 메커니즘이 되는 것이고, 자, 계약형 VMS 프랜차이즈는 계약이죠. 반면에 기업형 VMS는 기업 정책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머지도 한번 차이점 확인하시는데, 되게 시험 문제 나올 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통제력하고 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성 가지고 잘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차이점들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중에 현재 가장 최근의 일반적인 형태가 바로 계약형 VMS 중에서 프랜차이즈 시스템이죠. 그래서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해서 별도로 시험 문제가 또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이거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자, 용어 한번 확인해 보시고 거기서 이제 각각의 얻는 그 장점, 단점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자, 한 번씩 각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 나와 있는데 자, 프랜차이저가 바로 가맹점 본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맹점 본부를 프랜차이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프랜차이지가 바로 가맹점이에요. 그래서 프랜차이저가 프랜차이지에게 프랜차이저의 상호, 상표, 노하우 및 기타 기업의 운영 방식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형태. 물론 그 기반은 계약 기반입니다. 이게 바로 프랜차이즈 시스템이죠. 그래서 프랜차이저는 본사, 본부, 가맹점 주라고 하고 프랜차이즈는 지점 혹은 가맹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자, 계약에 바탕을 둔 겁니다. 계약에 바탕을 뒀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리글에 자, 프랜차이즈는 자, 프랜차이저의 상호 등을 사용하는 권한을 갖기 위해서 가입금, 보증금, 로열티를 지불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저의 경영 지도와 지원이 있어가지고 양자 간에 적어도 계약 기간 동안에는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죠. 이런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그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예전에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까지 자세히 뭐 볼만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종류해가지고 지역 프랜차이즈, 운영 프랜차이즈, 이동 프랜차이즈, 총판도 있습니다. 총판. 그 다음에 이제 공동 소유하고 공동 관리 임대, 라이센싱이 있는데 그 라이센싱하고 그 아래 나와 있는 제조 프랜차이징 있죠. 두 가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라이센싱하고 제조 프랜차이징 한번 보시고 기타 이제 서비스 프랜차이징 해가지고 다시 우리 이제 프랜차이즈 시스템 하게 되면 자 국내에서 이제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아니에요. 국내 많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래서 뭐 BBQ니 같은 뭐 통닭집 같은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여러 편의점들도 프랜차이즈 아니에요, 그렇죠? 편의점 모든 편의점을 다 본사가 다 관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각각의 편의점 주가 있잖아요. 그다 프랜차이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고 또 이제 음식점 계열에서 뭐 놀부라든가 뭐 이런 것들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 프랜차이즈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도 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시스템의 종류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크게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아니고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라이센싱하고 그 다음에 제조 프랜차이징 두 가지 한번 읽어보시고 나머지는 한번 자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프랜차이저의 장점. 가맹점주 입장에서 본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는 프랜차이지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한 번씩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나오긴 나옵니다. 나오긴 나오는데 그러나 저거 한 번씩만 읽어보시면 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내용이 길기 때문에 뭐 이거 하나하나 읽어보는데 시간 허비할 건 없고 자, 시간 나실 때 한 번씩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시 뭐 확인하지 않아도 시험 문제 나오면 자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답은 쉽게 찾아집니다. 그래서 자 프랜차이저의 장단점, 프랜차이지의 장단점. 자 그렇게 확인하시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5번에 나오는 게 유통경로의 믹스와 관련해 가지고 유통경로 믹스 전략이 나옵니다. 유통경로 믹스 전략에서는 자 세 가지를 갖다 고려해 봐야 됩니다. 유통경로 믹스라고 그래요. 믹스 전략인데 여기서 세 가지를 따져야 됩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유통 범위를 갖다 결정해야 합니다. 유통 범위를 갖다 결정한 다음에 두 번째는 유통 길이를 갖다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유통 경로의 길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결정해야 될 것이 통제 수준을 갖다 결정합니다. 이런 순서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유통 경로 믹스 전략 해가지고 유통 범위, 그 다음에 유통 길이, 그 다음에 통제 수준. 자, 세 가지를 다 결정하는데 먼저 유통 범위와 관련해가지고 보시겠습니다. 제1단계가 바로 유통 범위인데 흔히 유통 범위를 경로 커버리지라고 그래요. 경로 커버리지 해가지고 그걸 결정하는 겁니다. 거기 그 경로 커버리지 또는 시장 커버리지라고 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유통 집중도라고 합니다. 유통 집중도 또는 유통 집약도라고 그래요. 디스트리뷰션 인텐시티 해가지고 유통 집중도라고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어떤 특정 지역에서 자사 제품을 취급하는 점포 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개의 점포가 우리 회사 제품을 취급하도록 할 것이냐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때 제조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경로 커버리지 전략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 지역 내에서 하나의 점포만 선정해요. 하나의 점포만 선정한 다음에 그 점포에 대해서만 우리 회사 제품을 갖다가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흔히 이럴 때 뭐라고 그래요? 이거 갖다가
전속적 유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지역 내에서 예컨대 뭐 경영 능력도 있고 자금력도 있는 몇 군데만 선정을 해요. 몇 군데만 선정을 한 다음에 몇 군데 점포에 대해서만 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겁니다. 이럴 때 선택적 유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특정 지역 내에 있는 모든 소매 점포가 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모든 점포마다 상품을 다 공급하는 겁니다. 이럴 때 이걸 개방적 유통 또는 집중적 유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 가지예요. 근데 이거 시험에 이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제조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경로 커버리지 전략 해가지고 집중적 유통과 선택적 유통, 전속적 유통이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 첫 번째가 집중적 유통인데, 집중적 유통을 보통 개방적 유통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개방적 유통 경로라고 하는 거예요. 개방적 유통 경로는 가능한 한 많은 점포가 우리 회사 제품을 취급하도록, 판매하도록 하는 거죠. 우리 회사 제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걸 개방적 또는 집중적 또는 집약적 경로라고 그래요. 개방적, 집중적 또는 집약적 유통 경로라고 합니다. 어떨 때 이걸 실시하느냐? 거기 집약적 유통 경로의 경우에는 제품이 소비자에게 충분히 노출되어 있어요. 제품이 소비자에게 충분히 노출되어 있고 또 제품 판매 체인화가 어려운 이런 제품입니다. 주로 뭐요? 일용품이나 편의품에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일용품이나 편의품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점포가 제품을 판매하도록 공급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바람직한 거예요. 근데 이제 뭐냐? 이 점포마다, 그 모든 점포마다 제품을 갖다가 판매하도록 공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유통비용이 많이 들겠죠. 유통비용은 증가하고, 또 이제 많은 점포가 취급하기 때문에 뭐요? 점포에 대한 통제가 어렵다는 거죠. 어떤 특정한 점포가 예컨대 값을 아주 파격적으로 싸게 팔아도 통제가 어려워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적 유통 경로, 일단 뜻을 잘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고 주로 일용품이나 편의품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거. 그렇지만 점포마다 제품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유통비용이 증가하고 또 점포에 대한 통제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전속적 유통 경로입니다. 전속적 유통 경로, 엑스클루시브예요. 엑스클루시브, 배타적이라는 거죠. 배타적 유통 경로. 그래서 일정 지역에서 제품을 한 점포가, 하나의 점포가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취급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의 점포에만 제품을 갖다가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통경로 계열화에서 가장 강력한 형태가 되겠죠. 그 전속적 경로의 경우에는 제조업체가 각 지역마다 하나씩만 판매업체를 선정했으니까 어때요? 도매상이나 소매상을 강하게 통제할 수가 있죠. 강하게 통제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유통비용을 줄일 수 있을 때 이럴 때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통제가 강력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유통비용을 절감하고자 할 때 전속적 유통 경로를 선정하는 겁니다. 주로 이제 명품 같은 경우 많이 선정하죠. 거의 뭐 고급 자동차, 귀금속, 의류 같은 고가품이나 또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좋은 경우라고 그랬죠. 대개 이제 고가의 명품 이런 걸 판매할 때 특정 지역마다 한 점포에만 제품을 공급해가지고 팔도록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 가전제품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다. 옛날에 60, 70년대 뭐 이럴 때 보면 가전제품을 지역마다 대리점이 하나씩밖에 없어요. 하나씩의 대리점이 있어가지고 뭐요? 거기에 가야 가전제품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전속적 유통 경로였던 거죠. 다음에 이제 선택적 유통 경로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일정한 자격을 갖춘 근데 점포 규모라든가 경영 능력 또는 평판 등에 있어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소수의 중간상에게만 자사 제품을 취급하게 하는 겁니다. 선택한다고 그랬죠. 소수의 중간상에게만 제품을 취급하도록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경영 능력이나 평판이 좋은 중간상들만을 경로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매출과 이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가지고 이거는 이제 개방적 유통 경로하고 전속적 유통 경로의 중간이죠. 중간쯤이기 때문에 유통비용도 한 중간쯤이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선택적 유통 경로의 경우에는 의류나 가구 또는 가전제품의 경우 있죠. 이럴 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가장 기본되는 건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4번에 보시면 복수의 유통 경로가 나옵니다. 복수의 유통 경로 해가지고 다중 유통 경로 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만 이제 소비자 욕구가 다양화되고 개성화되면서 시장 세분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소비자 욕구가 다양화되고 개성화되면서 시장 세분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제조업체들은 여러 개의 표적 세분 시장 아니에요. 여러 개의 표적 세분 시장들을 상대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면서
각각의 세분 시장에 맞는 유통 경로를 별도로 구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 가지 유통 경로를 갖다가 함께 구축해가지고 활용하는 거죠. 이럴 때 이걸 복수의 유통 경로라고 해가지고 흔히 이걸 영어로 멀티 채널이라고 합니다. 멀티 채널이라고 그래요. 복수의 유통 경로 또는 다중 유통 경로 해가지고 멀티 채널이라고 합니다. 원래 채널이라는 게 뭐예요? 유통 경로 아니에요. 이게 멀티 채널이에요. 뭐 가전제품의 경우에도 예컨대 우리가 가전제품 같은 경우 과거에는 각 지역마다 대리점만 있죠. 대리점 하나가 있어요. 그 대리점마다 제품을 갖다 공급해온 겁니다. 그 지역에서는 그 대리점이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도 이때 바로 이제 전속적 경로예요. 전속적 유통 경로. 그러다가 이제 백화점들이 다양한 제품을 취급하기 시작하면서 백화점에서도 내가 가전제품 팔고 싶으니까 물건 공급해라. 안 줄 이유가 없죠. 그래도 백화점하고 대리점하고는 경쟁 상대가 안 됩니다. 왜냐면 백화점은 비싸게 팔잖아요. 그 때문에 경쟁 상대가 안 되니까 대리점 입장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는 갑자기 또 대형마트가 나오더니 우리도 물건 팔게 달라. 안 줄 수 없죠. 근데 대형마트는 싸게 팔잖아요. 그러니까 대리점하고 이해관계가 상충되겠죠. 갈등이 발생합니다. 갈등이 발생하고. 그러다가 이제 카테고리 킬러, 하이마트 같은 이런 카테고리 킬러가 나오면서 우리도 물건 달라. 안 줄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리점, 대형마트, 카테고리 킬러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멀티 채널을 택하는 경우에는 이런 걸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경로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걸 다중 유통 경로 또는 복수의 유통 경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은에 나와 있는데 2개 이상의 유통 경로를 동시에 사용하는 거니까 그 2 이상의 유통 경로를 동시에 사용하게 되면 판매량을 증가시킬 수가 있죠. 문제는 뭐예요? 유통 경로 간에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갈등이 심화될 수 있고 또 이중가격 형성 등의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은 이제 이중가격 이런 것들은 지금 당연시합니다. 소비자가. 똑같은 물건이지만 대신 뭐예요? 비싸게 산 만큼 뭔가 좀 다르다는 거죠. 근데 백화점에서 비싸게 사놓고 사람들한테 자랑하잖아요. 나 이거 백화점에서 산 거라고. 뭔가 좀 뭔가 상류의식이 생기는 거죠. 상류의식.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가격은 다르지만 그러나 가격 말고 또 다른 이제 플러스 알파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이제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러니까 지금 이런 루트가 다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없어진 게 아니라. 그래서 이중가격 형성이라든가 경로 간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문제점은 있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제조업자는 매출을 높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채널을 갖다가 함께 운영하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5번 보시게 되면 경로 커버리지의 선택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로 커버리지를 갖다가 뭘 선택할 것인가. 지금 이제 3가지 기본적으로 개방적, 그 다음에 전속적, 선택적 봤는데 어떤 걸 택할 것인가 하는 건데 이걸 선택할 때는 여러 가지를 갖다가 함께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표 보시게 되면 경로 커버리지를 선택할 때 마케터는 점포에서의 고객 쇼핑 행동, 고객의 구매 행동도 고려해야 되고 또 기업의 경로 통제 욕구도 파악을 해야 돼요. 경로 통제 욕구. 그 다음에 점포의 포화 정도 있죠. 이런 요인들을 갖다 고려해가지고 어떤 커버리지 전략이 제일 바람직한지 이거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래프가 나왔는데 이거 시험에 나온 겁니다. 표로 나와 있는 게. 시험에 나와 있고 더구나 이제 가장 기본적인 유통 관련 교과서예요. 유통 관련 교과서 해가지고 인하대학교 안광호 교수하고 한양대학교 한상민 교수가 쓴 책인데 이것도 가장 기본적인 유통 관련 교과서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시험에 많이 나왔고요. 또 다른 책엔 별로 언급 안 된 것이 여기서도 시험에 많이 나왔고 제일 많이 보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일단 제품을 먼저 판매하는 제품 판매처를 갖다가 편의점, 선매점, 전문점 구분해요. 편의점, 선매점, 전문점 구분하고 각각의 경우 제품을 편의품과 선매품과 전문품 구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객의 쇼핑 행동을 갖다 고려해가지고 경로 커버리지 전략을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편의점이면서 편의품이거나 선매품일 때 이럴 때는 집중적 전략, 집중적 유통 경로 전략입니다. 반면에 편의점이라고 하더라도 전문품의 경우에는 선택적이나 전속적 경로를 택해야 되는 거죠. 전문품이에요, 명품들. 고가의 명품들. 여기서 선매품이 있죠. 선매품이라고 하는 것은 의류라든가 가구처럼 여러 점포를 통해서 비교한 다음에 구매하는 물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의품은 일상의
생활 필수품을 얘기하는 것이고, 반면에 선매품은 여러 점포를 통해서 가격과 디자인, 품질 등을 비교한 다음에 구매하는 게 선매품이에요. 반면에 전문품은 뭐냐? 고가의 명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전문품은 고객들은 뭐예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걸 선호하는 사람은 기꺼이 가서 물건 사는 게 전문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고려하신다 그러면, 자, 편의점인데 편의품과 선매품은 집중적 커버리지 전략. 그 다음에 전문품의 경우에는 뭐예요? 항상, 근데 거기에 세 가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만, 편의점이면서 전문품일 때, 선매점이면서 전문품일 때, 전문점이면서 전문품일 때 다 뭐예요? 선택적, 전속적 경로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전문품은 점포 형태가 어떻든 간에 전문품은 항상 선택적, 전속적 경로입니다. 그걸 확인하시면 돼요. 그 또 한 가지 비교하실 것은 뭐냐면, 편의품과 선매품의 경우에도 전문점이라면 바로 선택적, 전속적 경로입니다. 그게 되는 것이고, 그럼 이제 제일 골치 아픈 게 가운데 있는 선매점의 경우죠. 자, 선매점의 경우에도 편의품과 선매품은 집중적 유통 경로입니다. 그렇지만 전문품은 뭐다? 선택적, 전속적 경로라고 하는 거죠. 자, 흐름이 눈에 좀 보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전문품은 점포 형태가 뭐든 간에 다 선택적, 전속적 경로. 그리고 편의품과 선매품이라고 하더라도 전문점인 경우에는 선택적, 전속적 경로고. 그리고 이제 편의점과 선매점의 경우 전문품만 선택적, 전속적 경로고, 편의품과 선매품은 집중적 경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알면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다 커버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품 유형별, 또 점포 유형별로 또 고객의 구매 행동의 특성을 파악해가지고 그에 맞게 경로 커버리지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1단계 해가지고 유통 커버리지 또는 유통 집중도를 갖다 결정하는 문제 봤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볼 일은 뭐예요? 두 번째는 유통 길이입니다. 유통 길이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경로 길이에요. 경로 길이. 경로 길이는 중간상이 많이 개입하게 되면 경로 길이가 길어집니다. 반면에 중간상이 조금 개입할수록 경로 길이가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통 경로의 길이를 갖다 결정하는 문제인데, 그 길이를 갖다 결정할 때는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을 갖다 고려해가지고 길이를 갖다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유통 경로 길이의 결정 나와 있는데, 그 바로 밑에 나와 있죠. 제조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유통 경로 길이 형태는 제품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제품의 유형과 특성, 시장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봐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소비자 유통 경로 유형은 앞에서 우리가 봤던 건데, 그 길이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따져보는 겁니다. 자, 유형 1은 뭐예요? 제조업자가 소비자한테 직접 하는 거니까 직접 마케팅 경로입니다. 중간상이 없습니다. 중간상이 없으니까 뭐예요? 경로 길이가 제일 짧은 경우죠. 경로 길이가 제일 짧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화장품이나 유제품 등의 방문 판매, 화장품의 방문 판매, 유제품은 뭐예요? 야쿠르트 아줌마들 방문 판매하는 거 있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직접 마케팅 경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형 2는 자, 소매상이 하나 개입되는 경로죠. 소매상 하나가 개입되는 경로. 그래서 끝에 나와 있지만 많은 소비자들의 이러한 유통 경로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최근에는. 요새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어차피 간에 소매상이 대형화되고 있잖아요. 대형마트니 카테고리 킬러니 이런 경우 도매상이 또 있나요? 없죠. 제조업자로부터 도매상이 직접 제품을 공급받아가지고 소비자한테 파는 게 최근의 흐름이에요. 중간상이 없어진다는 거. 물론 이제 농산물의 경우는 그 지방에 있는 농산물 수집상이 있기 때문에 도매상이 또 포함되고 중간 도매상이 또 포함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지금 도매상이 없어지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도매상, 소매상 둘이 있죠. 옛날부터 제일 많았던 겁니다. 가장 전형적인 유통 경로 구조예요. 옛날부터 가장 전형적인 유통 경로 구조가 유형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식품이나 의약품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자들, 식품이나 의약품 같은 경우 이런 경로를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형 4의 경우에는 뭐예요? 주로 농산물입니다. 4. 그래서 도매상이 둘이 있죠. 그래서 곡물류라든가 야채, 과일과 같은 1차 산업의 유통 과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경로 구조가 유형 4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 좀 확인하시고요. 근데 거기 미음 보시게 되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미음 그 얘기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제조업자 입장에서 볼 때 제조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많은 경로 구성원들이 개입될수록, 그러니까 경로 길이가 길어질수록 유통 경로에 대한 통제력은 약화되는 겁니다.
통제력이 제일 강한 게 직접 마케팅 경로예요. 그러니까 중간상이 많이 개입될수록 제조업자의 경로에 대한 통제력은 약화된다는 거, 자, 그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그 산업재 유통 경로의 길입니다. 그 산업재 유통 경로의 유형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형태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는 거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중간상이 없는 경우죠. 그래서 되게 기억해 보시면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고 했는데 왜 그럴까요? 자, 되게 산업재 시장은 원자재입니다. 원자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산업재 시장은 자, 소수의 대규모 구매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산업재의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고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상의 지원보다는 제조회사 영업사원이 제공하는 전문적 기술 지도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산업재의 경우에는 중간상이 개입되지 않고 직접 유통 경로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다 하는 거. 자, 그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형, 세 번째 유형 나오는데 한번 참고로 자,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산업재 유통 경로 길이 관련해 가지고는 첫 번째 유형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데 왜냐하면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고가기 때문에 제조회사의 영업사원이 직접 제공하는 전문적 기술 지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일반적이다 하는 거. 물론 이제 두 번째 유형과 세 번째 유형도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보통 언급하지 않으니까 시험에는 언급되지 않은 거니까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지금까지 본 내용들 종합해가지고 유통경로 길이를 결정하는 요인 뭐가 있는가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제품의 특성이 있죠. 제품의 특성. 그래가지고 예컨대 뭐 신선도를 유지해야 되는 부패성 제품, 또 선적거리와 물량 공급 횟수를 최소화해야 하는 대용량 제품의 경우 있죠. 벌크 제품이라고 그래요. 대용량 제품의 경우. 또 판매에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복잡한 제품의 경우, 또 다양한 제품 계열을 생산하는 기업이 유통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경우에 이럴 때는 뭘 이용한다? 직접 마케팅 경로. 이럴 땐 짧은 유통 경로가 바람직한 겁니다. 거기 나와 있는 거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부패성 제품, 선적거리나 물량 공급 횟수를 최소화해야 되는 대용량 제품의 경우, 또 판매에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복잡한 제품의 경우, 그 다음에 유통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경우, 다양한 제품 계열을 만들면서 유통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접 마케팅 경로가 바람직하다. 다음에 두 번째로 시장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범위가 좁아서 시장의 범위가 좁으니까 구매자가 적어요. 또 지리적으로 구매자가 집중되어 있다. 또 구매 패턴, 즉 구매 빈도가 높은 경우 있죠. 이럴 땐 직접 유통이 제일 바람직한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특성도 있습니다. 기업의 규모와 자본력이 크거나 제품 계열이 넓어요. 이런 경우에는 스스로 마케팅 인원을 수행할 수 있잖아요. 스스로 마케팅 인원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또 신제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자, 경영자의 경험이 풍부한 경우, 이럴 때도 직접 유통 경로가 일반적이다. 그러니까 중간상 개입 없이 직접 소비자한테 공급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간상의 특성도 있죠. 만약에 바람직한 유형의 중간상이 없거나 중간상이 있다고 해도 이용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요. 이럴 때는 직접 유통을 하거나 아니면 또 새로운 유통 형태를 개발하게 됩니다. 또 제조업자는 중간상이 제공해야 될 서비스 수가 너무 많거나 또 서비스의 품질이 판매에 중요하다면 역시 중간상에게 맡기지 말고 직접 마케팅 경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경쟁력 특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업자와 경쟁력의 차별화를 위해서 직접 유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지고 이런 내용들 종합해가지고 어떨 때 짧은 경로가 바람직하고 어떨 때 긴 경로가 바람직한지 자 이걸 정리해 놓은 것이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유통 경로의 길이. 짧은 유통 경로, 긴 유통 경로 제시해 놨죠. 지금 우리가 다 본 내용인데 유통 경로의 길이만 가지고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차이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나와 있는 표에서 짧은 경로 한번 보세요. 짧은 경로. 비표준화된 중량품, 부패성 상품, 기술적으로 복잡한 제품이나 전문품. 이럴 때 짧은 경로가 바람직하죠. 또 수요 특성에서 구매 단위가 큰 제품이에요. 또 구매 빈도는 낮으면서 비규칙적인 제품의 경우에도 짧은 경로가 바람직합니다. 자, 생산자 수가 적고 진입이 제한적이고 또 지역적으로 집중 생산되는 경우 있죠. 이럴 때도 짧은 경로가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자, 유통비용 구조가 장기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최적화를 추구해야 되는 경우에도 짧은 경로가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제 긴 경로, 반대는 반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짧은 경로가 바람직한 경우, 긴 경로가 바람직한 경우.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뭐 꾸준히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자, 통제 수준의 결정인데
그것도 하나만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유통 경로에 대한 통제 수준이 높을수록 수직적 통합이 강화되는 거죠. 유통 경로에 대한 통제 수준이 높을수록 자, 경로에 대한 수직적 통합이 강화됩니다. 또 자, 유통 경로에 대한 통제 수준이 가장 낮은 경우에는 독립적 역할을 수행하는 중간상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래갖고 그 두 가지 한번 체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유통 경로의 믹스 전략과 관련해 가지고 세 가지가 이제 중요한데 두 가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꾸준히 나오는 거니까 확인하시고요. 자, 다음에 6번에 유통 경로 결정에 관한 이론이 몇 가지가 있는데 상당히 잘 나옵니다. 사실 유통 경로 결정에 대한 이론인데 이것도 유통 경로의 길이와도 관련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본 유통 경로의 길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걸 설명하는 몇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 6권에 나와 있는 유통 경로 결정에 대한 이론은 다른 게 아니라 유통 경로상에 어떤 유통기관을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어떤 유통 기관을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 이것이 바로 유통 경로 결정에 관한 이론입니다. 자, 크게 뭐가 있는가 하는 거 확인해 보세요. 유통 경로 구조를 설명하는 이론에 뭐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다음 중 유통 경로 구조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볼 수 없는 게 뭐냐. 이런 문제.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네 가지 집어넣고 틀린 거 하나 집어넣은 다음에 근데 뭐 최단 경로 이론 이런 거 하나 집어넣은 다음에 틀린 거 찾아라.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이론에 뭐가 있나요? 연기 투기 이론이 있고요. 기능 우양 이론이 있습니다. 또 시장 거래 비용 이론이 있고요. 게임 이론, 대리인 이론, 기타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체크리스트법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체크리스트법 빼고 나머지 갖고 연기 투기 이론, 기능 우양 이론, 시장 거래 비용 이론, 게임 이론, 대리인 이론 이런 것이 있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연기 투기 이론 나오는데 연기 투기 이론은 뭐 내용은 간단합니다. 뭐 꽤 길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연기한다. 재고 보유를 연기한다는 거예요. 재고 보유를 연기한다. 포스트포먼트. 그 다음에 투기는 투기적으로 재고를 보유한다는 얘기예요. 스페큘레이션. 그런데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많이 사서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가격 상승이 예상돼가지고 투기적 수요가 발생하면 많은 중간상들이 제품을 갖다가 보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른 다음에 비싸게 팔려고. 그 중간상이 많아지는 거죠. 중간상이 많아지게 되면 경로 길이가 길어지는 겁니다. 반면에 연기는 뭐냐? 자, 수요가 확실해질 때까지 재고를 보유하지 않는 거예요. 재고 보유를 최대한 연기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중간상이 별로 없는 거죠. 재고 보유를 최대한 연기하면 중간상이 별로 없는 것이고 중간상이 별로 없다 보면 경로 길이가 짧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연기 투기 이론 해가지고 그겁니다. 그래서 자, 경로 구성원들 중 누가 재고를 유지해야 하는가, 누가 재고를 유지해야 하는가 이 문제가 경로 구조를 갖다 결정하는데 이걸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연기 투기 이론입니다. 가지고 거기 경로 구성원들은 재고 부담을 가능한 한 연기한다. 재고 부담을 가능한 한 연기 또는 회피하는 겁니다. 또는 투기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재고를 갖다 부담하는 방법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연기하거나 투기를 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에 따라 경로 길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가지고 핵심적인 내용은 그겁니다.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죠. 자, 기억에 경로 구성원들은 재고 부담을 가능한 한 연기합니다. 그 재고 부담을 가능한 한 연기 또는 회피함으로써 경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예가 나와 있죠. 예컨대 중간상들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시점에 신속히 배달해 줄 수 있는 제조업자를 선택해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만약에 판매가 필요한 시점에 제조업자가 곧바로 공급해 줄 수 있다면 재고를 보유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자, 필요한 시점에 신속히 배달해 줄 수 있는 제조업자를 선택한다. 그러려면 재고 부담을 주문 발생 시점까지 연기시키고자 하겠죠. 그럼 이럴 때는 제조업자가 재고 부담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제조업자가 재고를 부담하고 있다가 중간상이 주문하면 즉시 공급되는 거죠. 이런 경우라면 중간상이 재고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경로 길이가 짧아지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반면에 경로 구성원들이 제조업자 대신 투기적 재고를 유지하는 등 경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중간상들이 투기적 목적으로 해가지고 재고를 많이 보유한다. 그럼 제조업자는 재고를 많이 보유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대신 중간상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경로 길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재고 부담을 재고 부담을 가능한 한 연기하고자 할 때는 경로 길이가 짧아진다.
반면에 투기적으로 재고를 갖다 보유하는 경우에는 경로 길이가 길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3번에 그 적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소비재와 산업재의 유통 경로 구조를 연기 투기 이론에 의해서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첫 번째 거기 그 투기적 재고를 갖다 보유하는 경우가 나왔는데 소비재의 경우입니다. 근데 편의품, 자, 소비재 또는 편의품의 경우 이럴 때는 이제 자, 개별 소비자가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다빈도 소량 구매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비자는 가능한 한 최소의 재고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많은 중간상들이 투기적 재고를 통해서 제조업체와 고객을 대신해 가지고 재고 위험을 부담하는 거죠. 그 결과 편의품은 일반적으로 경로 길이가 긴 간접적 유통 경로를 갖게 됩니다. 편의품의 경우. 그러니까 편의품의 경우에는 유통 경로의 길이가 긴 것이 일반적입니다. 봐주시고요. 반면에 산업재는 어때요? 그러니까 산업재는 경로 길이가 짧죠. 제일 짧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산업재의 경우에도 거기 나와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기 투기 이론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돼 가지고 결국 경로 길이를 설명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재고 부유를 가능한 한, 재고 부담을 가능한 한 연기 또는 회피하고자 할 때 경로 길이가 짧아진다. 반면에 투기적 재고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경로 길이가 길어진다는 거. 이게 포인트고 시험 문제 나올 때도 항상 그걸 포인트로 해가지고 시험 문제를 냅니다. 자, 다음엔 예전부터 꾸준히 나왔던 게 기능 우양 이론입니다. 기능을 떠넘긴다는 얘기예요. 기능을 떠넘긴다. 이런 우양한다. 이겁니다. 그 용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각 유통기관은 비용 우위를 갖는 마케팅 기능만 수행하고 비용 우위를 갖는 마케팅 기능들만 수행하고 나머지 마케팅 기능은 다른 경로 구성원에게 우양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기능 우양 이론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은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중간상이 제조업자보다 마케팅 기능을 적은 비용으로 수행할 수 있다면 이게 일반적이죠. 당연히 제조업자보다는 중간상이 마케팅 기능을 적은 비용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제조업자는 뭐예요? 비용 우위가 있는 제조 활동만 담당하고 나머지 마케팅 기능은 중간상에게 위임할 거 아니에요. 그럼 경로 길이가 길어진다는 겁니다. 기능을 우양하면 우양할수록 경로 길이는 길어진다는 겁니다. 그것도 좀 봐주시고 그것도 이제 이번에 적용 나와 있는데 별거 없습니다. 한 번만 읽어보세요. 기능 우양 이론의 적용. 아이디어만 확실하게 보셨으면 됩니다. 그래서 자, 기능을 우양하는 경우 이럴 때 경로 길이가 길어진다는 거 봐주시고 다음에 이제 3번에 그 시장 거래 비용 이론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자세히 보면 꽤 어려운데 예전에 뭐 굉장히 복잡한 문제까지 나온 적도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가 시험에 나온 적도 있었는데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정도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래 비용이에요. 시장 거래 비용 이론에서 자, 기업은 유통 경로를 수직적으로 계열화합니다. 자, 수직적으로 계열화하게 되면 예컨대 부품 생산으로부터 유통까지를 직접 수행하거나 수직적으로 계열화한 거예요. 통합한 겁니다. 수직적 통합을 한 거예요. 가지고 부품 생산에서부터 제조, 유통까지를 직접 수행하는 거예요. 또는 외부의 공급업체나 중간상들과 시장 거래를 갖다 하는 대안 중에 하나를 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직접 모든 걸 제조부터 유통까지 다 하든지 아니면은 뭐요? 외부의 공급업체나 중간상과 거래를 통해서 필요한 걸 제공받는 대안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둘 중에 한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 이제 기업의 유통경로 길이 또는 경로 계열화에 대한 결정을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가 올리버 윌리엄슨의 거래 비용 이론이 있습니다. 자, 거래 비용 이론 해가지고 올리버 윌리엄슨이 주장했는데 이 양반은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학자입니다. 그래서 거기 거래 비용 이론 이론에 따르면 그겁니다. 이번에 이제 가장 중요한 키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 수직적 계열화가 결국 한 기업으로 만드는 거예요. 통합해가지고 통합을 통해서 한 기업으로 만드는 거니까 내부 조직화되는 거예요. 자, 수직적 계열화라는 게 바로 내부 조직화가 되는 겁니다. 통합을 통해서 수직적 통합을 통해서. 그래서 수직적 통합을 할 때 드는 비용하고 통합하지 않고 필요한 걸 갖다가 시장에서 중간상에게 거래를 통해서 조달하는 것하고 비용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적 계열화에 드는 비용하고 시장 거래에서 발생하는 거래 비용 간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경로 길이의 범위가 결정된다고 보는 게 바로 거래 비용 이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은의 중요한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시장 거래 비용 이론에 따르면 수직적 계열화, 즉 기업 내부화에 의해서 마케팅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시장 거래에 의존하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저렴하다.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유통 경로에 수직적 통합이 이루어지겠죠. 거래가 아니라. 자, 수직적 통합을 해가지고 자체 부품 조달해가지고 제조, 판매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직적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경로 길이가 짧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에 의존하는 것보다, 시장 거래에 의존하는 것보다 수직적 계열화하는 것이 비용이 훨씬 저렴하다. 이럴 때는 수직적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고 따라서 짧은 유통 경로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거래 비용이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거래 비용이 많이 드니까 따라서 수직적 계열화하고 따라서 짧은 경로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 이제 결국 거래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거래 비용에 의한 시장의 실패라는 얘기예요. 거래 비용에 의한 시장의 실패. 그래서 거래에 의존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기업 내부와 수직적 통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기업들이 수직적 통합을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거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예 통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적 통합의 원인 나와 있습니다. 자, 윌리엄슨의 거래 비용 이론에 따르면 유통 경로 계열화는 결국 거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계열화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래 비용의 과다가 곧 시장의 실패를 갖다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 자, 시장 거래가 실패하는 주요 이유가 뭐냐고 하는 건데 이거 별도로 나왔던 겁니다. 별도로 나왔었던 거예요. 거래 비용 이론 해가지고. 그래서 시장 거래가 실패하는 주요 이유. 첫 번째는 유통시장에 소수의 거래자만이 참가하고 있거나 두 번째로 자산의 특수성이 존재하는 경우예요. 즉 어떤 특정한 고객만을 위한 투자가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에 시장 거래가 실패하겠죠. 또 경로 구성원들 간에 기회주의적 행동이 발생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시장 거래가 실패하는 것이고 이럴 때 거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수직적 통합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직적 통합을 선택하게 되면 경로 길이는 짧아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세 가지 봤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론 세 가지 봤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 이론 나와 있는데 원래 게임 이론은 그 힘의 구조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경로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유통 이론에도 도입이 됩니다. 원래 게임이라는 거 협상인 이런 것들이 다 게임이에요. 국가 간에 뭐 어떤 상한권 놓고 협상을 벌이거나 이런 것들 다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하는 게 유명한 게임 이론이 있고 마찬가지로 경로 구조도 게임 이론에 의해서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뭐 자세한 내용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 하나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대리인 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대리인 이론 나와 있는데 원래 그 대리인 이론 해가지고 주인 대리인 이론이라고도 하고 합니다. 여러 군데서 많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론 또는 주인 대리인 이론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인 대리인이 경영학에서 주인 그럴 땐 주주예요, 주주. 대리인은 누구냐? 전문 경영인 얘기합니다. 물론 이 이론은 여러 군데 적용되는 거예요. 정치학에서도 주인은 국민인데 대리인은 국회의원인데 그럼 당연히 뭐예요? 주인은 국회의원이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걸 기대하고서 경영을 맡겼단 말이에요. 국회의원은. 그럼 너가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국민의 이익을 최선으로 해가지고 노력을 합니까? 안 하죠. 그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걸 논의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경제학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경제학 같은 경우에도 주인은 고용주입니다. 대리인은 누구냐? 종업원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종업원이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느냐? 아니다 이거죠. 경영학에서는 또 주주입니다. 그러니까 전문 경영인한테 경영을 맡겼는데 이 전문 경영인이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느냐? 아닙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동한다는 거죠. 이런 걸 주인 대리 문제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가? 이런 걸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많이 보편화된. 근데 이런 일이 생기는 가장 중요한 배경에는 뭐예요? 자, 정보의 비대칭이라고 하는 거죠. 정보의 비대칭.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는데 그 도덕적 해이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주인 대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 대리인 이론 해가지고 아이디어만 봐주시면 됩니다. 대리인 이론. 그래서 거기 먼저 1번에 그 대리인 이론은 대리인과 의뢰인이 주인이에요. 대리인과 의뢰인 간의 대리관계. 즉, 의뢰인을 위해서 대리인이 취하는 행동에
의뢰인이 의존하는 관계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의뢰인이 의존한다. 그래서 대리인 이론에서는 자, 특정한 관계를 지배하는 가장 효율적인 형태의 계약이 무엇인가 이걸 설명하는 이런 이론이다 하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만 하나 좀 봐주시고, 그럼 이제 정보 불균형이 있을 때 유통경로의 길이는 어떠하냐 하는 거 있죠. 자, 그걸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동그라미 2번에 나온 얘기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나와 있는데 거기 기억하고 이유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디귿 보시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그 디귿 보시게 되면 대리인 이론은 유통분야에서 유통경로 구조가 어떻게 결정되고 또 경로 구성원 간의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걸 설명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겁니다. 가지고 그 대리인 이론을 적용하면 경로 구조를 설명하고자 할 때 주로 뭐냐? 자, 주로 프랜차이즈 경로가 다른 형태의 경로에 비해서 보다 효율적인 것이 되기 위한 조건을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점 하나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대리인 이론을 적용하여 경로 구조를 설명하고자 하는 경우 있죠. 주로 프랜차이즈 경로가 다른 형태의 경로에 비해서 보다 효율적이다 하는 거. 그럼 효율적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냐? 이것도 분석을 해야죠. 일단 여기서 프랜차이즈 경로가 다른 형태의 경로에 비해서 보다 효율적이라는 거. 이게 바로 대리인 이론 가지고 설명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 그 정도만 확인하시고요. 아까 우리가 체크리스트법 봤지만 따로 볼 거 없습니다. 그냥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일단 5가지 이론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유통경로 구조와 관련된 대표적인 이론이다 하는 거. 아주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에서 그렇게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범위 내에서만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 유통경로에서 힘과 갈등 관리도 시험 문제 꾸준히 나오는 얘기고, 원래 범위가 참 넓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봐야 되니까 자, 그 7번 이유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